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이 이 젠 AI 기반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 예, 몇 가지 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이 데이터 분석 혹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패턴을 찾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는다. 패턴이란 얘기는 여러분 이 패턴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텐데요.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어떤 그 정형화돼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 앞에 떨어져 있어도 그걸 처음에 분석할 때 그냥 상당히 랜덤한 숫자들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거기에 어떤 패턴이 없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뭔가 떠오르는 느낌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주로 받아서 처음에 분석을 해보거나 차트를 그리게 되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헤런스라는 얘기는 처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데이터가 던져준 어떤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생긴 거지?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뭐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데이터를 조금 정제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가면서 아,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구나. 아, 이해가 가. 아, 이런 거 같아.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거죠. 딱 처음 했을 때는 좀 되게 무질서한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림 같다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거듭할수록 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는 어떤 그림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그 형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데이터에서. 그게 하나가 있고 패턴이란 말에 또 하나 포함된 거는 아 리커런트라고 하는데 리커런트 혹은 리핏이라고 하죠. 네. 데이터를 요거는 여러 번 봤을 텐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보는 겁니다. 한 데이터를 다각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했었던 이 그림이 맞아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같은 그림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A에서 봤었던 그 그림과 데이터 B에서 나타난 그림과 일치한다면 처음에 봤었던 데이터에서도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두 번째 데이터 혹은 세 번째 데이터에서도 같은 모양이네라고 생각됐을 때 그게 바로 요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테매틱 패턴, 체계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패턴은 그냥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봤을 때 뭔가 재밌는 어떤 형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게 랜덤한 거죠. 그게 다시 나타날 확률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패턴이 체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다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네. 아, 그러면 다음 데이터셋에서 아,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됐네. 그러면 내가 아까 봤었던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겠구나 하는 프리딕션 혹은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쓰긴 하지만 패턴이란 말은 여러분 딱 봤을 때 무질서해 보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무질서하게 보이는 어떤 숫자들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거나 그림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설명 가능한 어떤 현상이 떠오른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들이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인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든 아니면 혹은 그 비슷한 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일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네, 체계적이라는 컨피던스가 생기죠. 아, 내가 보는 게 혹은 내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게 인사이트란 말 되게 많이 쓰죠. 인사이트란 말 요즘에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상당히 영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누군가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한다 뭐 그러면 이제 인사이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사이트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몰랐었던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하 하는 모멘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데이터 스토리텔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하 모멘트. 아하 모멘트.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가 어 보니까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조금 놀라는 네, 그런 모멘트가 그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인사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철학적인 접근에서 하면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짧게 요약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패턴, 어떤 패턴? 시스테매틱한 패턴. 뭔가 반복되고,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설명 가능하고, 혹은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전에 몰랐었던 거라면, 그죠? 사전에 몰랐었던 거라면, 아하 모멘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던 게 데이터에 나오는 확률도 있습니다. 알던 패턴. 혹은 알던 패턴이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하 모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예측했었던 것들이 데이터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은 친구들이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요 A와 B 사이의 관계를 저는 A가 올라가면 당연히 B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A와 B와는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네요. 이런 데이터를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전자의 같은 경우는 예측한 게 이런 거겠죠. A와 B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데이터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데이터를 열어보고 나니 분석을 해보고 나니 예, 차트를 그리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차트인 경우는 A가 아무리 변화해도 B는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는 A와 B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 요거를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요런 게 어떤 게 있었었냐면 X축이 뭐였었냐면 어, 디모크래시 그럼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성숙했느냐를 나타내주는 이 세계적 척도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성숙해 있다는 나라죠. 그리고 Y축에는 뭐였었냐면 percent voting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되던 그 해에 그 전국 레벨의 선거가 있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트를 그리게 되는데 그 전국 레벨 선거에서 투표율이 얼마였었는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 점 하나하나가 나라가 되겠죠. 이 친구가 예측한 건 이런 거였죠.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가 많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거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뚜껑을 열어보니 패턴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제가 약간 과장을 하긴 했는데 이 민주주의와 그 투표율 간에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저한테 선생님 이거가 그 제가 그 원하던 패턴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다른 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아하죠, 그죠? 이게 아하 모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그 나라의 국민들은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재밌는 파인딩이고 이게 인사이트죠. 실상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데이터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저희한테는 더 시사점을 주죠. 그죠?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이게 높아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맞닥뜨리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아, 그럼 민주주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율이 높을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그렇죠? 이게 그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얘기, 예, 요거와 또 GDP도 연관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그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생기죠. 이그노를 하죠, 그죠? 이그노런스. 정치적으로 그 사회가 안정이 될수록 네, 그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가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변화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리더가 되든지 간에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이게 좀 먹고 살기도 편한데 이렇게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정치적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만져볼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던 데이터가 나와야 더 재미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패턴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아하 모멘트가 돼서 훨씬 더 인사이트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전략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게 strategic communication이거든요. 네.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찾았었던 이 인사이트 있죠? 여기에서 네, 사람들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우리가 여기는 숫자잖아요. 데이터는 대부분 숫자인데 숫자로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넘버 가지고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분히 어떤 인사이트를 숫자로 혹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그냥 그 숫자를 바로 들이밀었을 때 그게 상대를 그 설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데이터 기반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스토리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설득하고자 하는 타겟에 유효하게 적시타를 날릴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업에 우리가 반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데이터를 합니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를 바로 타겟에서 들이밀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화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설득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이거죠. 네, bring changes.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들이 음, 사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혹은 좀 불공평하거나 좀 불합리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마케팅 방식이 조금 그 적절성이 떨어지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그 바꿀 수 있는 에이전트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겟으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게 이 수업의 이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주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데이터 그 사이언스 혹은 뭐 그 비주얼라이징 공부했던 친구들은 봤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프렌치 아미죠. 네. 나폴레옹이 이끌던 이 프렌치 아미가 자, 러시안 캠페인, 러시아 전쟁을 하러 들어갔죠. 1812년부터 1813년입니다. 그때 이분 조셉 미나르드라는 사람, 마이나르드죠. 조셉 마이나르드란 이분이 이 차트를 그린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1869년에 그려졌습니다. 자, 보시면 대략 여기 이 뭐 이렇게 그 강 같은 것도 보이죠. 이게 이제 지형이라는 거죠. 이 전체 이 인포그래픽이 지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라는 게 일단 1단계가 돼 있죠. 1단계는 지도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프로그레스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진격할 때. 네. 그래서 이 방향이 지금 네, 진격 방향입니다.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게. 그리고 검은색을 보면 요거는 리트릿입니다.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는 겁니다. 요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색깔로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요 회색은 네, 진격하는 방향, 그리고 검은색은 퇴로가 되겠죠. 자, 여기 또 포함된 게 뭐냐면 요 정도, 요 굵기 있잖아요. 요 굵기. 이 굵기가 army 사이즈입니다. army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그 동원되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군사력이겠죠. 여기 이제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42만 2천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굵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여기가 이제 12만 7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보면 여기 이제 한 4천 정도 됩니다. 여기 만 정도 약간 되네요. 다른 데랑 합세가 생겨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굵기로서 나타내는 것이 지금 그 병력의 크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이 병력이 많았는지를 나타내는 음,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맵이 있었죠. 1번은 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프로그레스냐, 리트리시냐가 있죠. 색깔로 코딩 해놨습니다. 그리고 알미 사이즈가 나오죠. 이걸 지울까요? 네, 알미 사이즈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또 볼까요? 뭐가 있냐면 이 아래를 한번 보시면 여기 그 몇 도씨라고 돼 있죠, 지금? 템퍼러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셀시어스, 섭씨로 나와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페라나이트, 화씨로 나와 있죠. 뭐 표시가 다르긴 하지만 뭐 결국은 같은 걸 매저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프로그레스 할 동안 이 온도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가 온도 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템퍼러처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날짜를 보시면 자, December 7, 6, November 28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로입니다. 퇴로죠. 이게 순서상 맞겠죠. 그러면 태각을 10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태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온도가 추워지죠. 이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 군들은 여기 상당히 이제 적응이 많이 되어 있지만 프랑스 군대는 이런 추위에는 적응이 덜 돼 있었죠. 상당히 고통스럽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그죠?
레이어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의 데이터가 지금 한 장, 2디멘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해를 하고 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고 나니 어떤 내용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비주얼은 두 가지 사이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으냐. 인포메이션의 사이즈. 여기서는 제가 레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정보가 한 겹 한 겹, 한 층 한 층 이제 쌓아져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레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포메이션 레이어가 인포메이션의 양, 어마운트라고 할까요, 그냥? 인포메이션 어마운트. 자,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와 그다음에 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리더빌리티라고 할까요? 리더빌리티. 아, 이게 A인지 I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리더빌리티. 혹은 comprehensibility라고 할까요? comprehensibility. 이게 뭐냐면 봤을 때 여러분 가독성 있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많은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차트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요거 둘 다 좋아야 됩니다. 인포메이션 어마운트도 높으면서 가독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서 정보는 한 장에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탁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네, 정보의 양과 이 가독성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는 밸런스가 키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가 많은 그냥 무작정 정보의 양이 많은 차트 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표시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한눈에 이게 이 차트가 전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2022년도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전국 단위 서베이를 해보게 된 때라 상당히 조금 격앙돼 있었고 상당히 익사이티드 됐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 그 당시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2022년 대선이 있었죠. 네. 프레지던셜 elek션이 있었었는데 투표를 하고 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지지했었던 그 정치인을 뽑은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이유. 뭘 보고 뽑았나? 입니다. 자, X축을 보면 제 비카인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거는 신문 기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죠? 자, 오른쪽 여기 그 Y축을 보시면 요쪽은 자, 투표할 때 뭘 고려했느냐? 요거는 개인이죠. 개인 유권자가 되겠죠. 개인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뭘 주로 고려했느냐? 그게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투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 프라이밍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아마 실험해 봤었던 네, 프라이밍 theory. 네. 음, 그 어젠다 세팅이랑 약간 다른데 그 해당 컨셉이 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게 모르게 그 정보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빨간 점선을 보면 네, 요거 따라가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 신문 기사에서 이런 컨셉에 대한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투표에서도 많이 고려한다면 네, 프라이밍 시어리가 맞겠죠.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어때요? 그렇게 이게 이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증가해 보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다시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뭐 공약은 그런 것 같죠. 공약, 경제, 뭐 정당, 정권 교체,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죠. 여기 패턴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쿼드런트인가요? 쿼드런트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왜냐하면 요 이 파랑색이 각각의 요거는 이제 y축의 평균이고요. y 바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지나가는 것은 x 평균이거든요. 비카인즈 출현 빈도의 평균값 x 바라고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제가 그 X바 Y바 그냥 썼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이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분면은 뭐냐면 이사 분면은 뭐냐면 그 여기에서 그죠? 여기 그 비카인드 출현 빈도 여기서는 낮지만 그죠? 비카인드가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때요? 투표시 고려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에서는 잘 나타나는 내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네,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정직이 있죠. 청렴 있죠. 인성 있죠. 능력 있죠. 추진력, 결단력. 이거 다 보시면 어때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 됨됨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죠? 주로 우리가 그 투표에 임할 때는 그 피선거권자가 내거는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라라고 저희가 그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얘기 혹은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주로 누굴 본다고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처음에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제가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사이트는 뭐냐면 자,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뭐예요? 인물 보고 뽑는다. 이거 제가 그 신문 기사에 냈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안 나는데 인물 보고 뽑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내러티브가 가능하죠. 네, 내러티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스토리텔링 텍스트북을 그 커버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사실은 이 패턴이 70년대부터 시작한 겁니다.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뽑는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약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공약을 잘 알고 있는지. 맞습니다. 자, 정치가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약간 이 정치적으로 약간 민감한 시기라 좀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하도록 하죠. 자, 공약 판별도입니다. 판별도. 어떻게 했냐면, 자, 그 리를 지지하시는 분들, 리가 내건 공약 6개, 그리고 윤 선생님이 내신 이 선생님 6개, 윤 선생님 6개의 공약을 뽑았습니다. 그 각각의 캠프에서 10개씩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10개 중에 6개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죠. 이거를 총 12개를
랜덤으로 했습니다. 랜덤으로 한 다음에 랜덤화 한 다음에 그 응답자들한테 내민 거죠. 응답자들한테 내밀고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자, 각각의 공약이 누구의 공약인지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리 아니면 윤. 저희가 뭐 이렇게 랜덤하게 뭐 두 분 다 내걸지 않은 공약을 드리진 않았고요. 12개 전부 다 실제로 공약을 내밀었었던 거, 이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것들을 12개를 추려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보여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맞출 확률입니다. 맞출 확률 여기 중간에 딱 보시면 50%죠. 50%란 얘기는 반반입니다. 반반. 홀짝해서 여러분들 홀짝 맞추는 거 혹은 동전 던지기에서 앞뒷면 맞추는 게 50%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뭐 미스터 리 지지하시는 분, 미스터 윤 지지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 서울부터 경기 뭐 이렇게 쭉 해서 지역으로 봐서도 그렇죠. 여기도 봐도 40%대죠, 전부 다. 50을 넘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보 보수로 나눠봤을 때 진보가 약간 높긴 하지만 네, 51%죠. 51%나 44%나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도 보수까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보수까지 있네요. 보수가 48 됐죠. 그럼 이제 미디어로 나타나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50% 아래입니다, 여전히. 라디오가 52%가 돼서 조금 높긴 한데 요거 그 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샘플이 되게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 시청자 요즘 많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공약이라는 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공약을 보는지, 공약을 정말 볼까?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공약을 잘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투표 행위를 하느냐랑은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봤을 때, 자, 공약 사이에 변별력 혹은 뭐 특징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 인기 있는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약이 음, 캠프의 정치적 성향을 잘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파퓰리스트적인 어떤 그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 공약을 내밀었을 때는 서로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죠.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드린 그 정책 이 퀴즈에 냈었던 12개는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문항들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공약을 추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공약은 잘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거 처음에 요 전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어때요? 사람 보고 뽑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공약도 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물론 보지만 사람도 보지만 공약도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한 번 더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게 사라졌어요? 어떤 게 사라졌나요? 공약은 아니네. 그죠? 공약을 본다고 하지만 공약을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에 임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차트에서는 사람들이 공약 혹은 사람 됨됨이를 보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 공약에 의해서 뽑았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은 잘 뭔지 모르네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피선거권자의 인물을 보고 뽑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과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폴리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없으실 텐데 국회에 가면 상임위 회의록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록이 있어요. 상임위 회의록을 제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볼트라는 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코볼트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언어 모델을 가지고 코볼트에 기반해서 그, 그 회의에 참가했었던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예, 어,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이게 예, 웹사이트 주소인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게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시면 네, 셀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요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정치 성향이 본인이 어떤지 네,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과 가장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이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셀프 테스트는 여러분들 그냥 설문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그 정치적인 성향, 요거는 폴리티션에 관한 거. 폴리티션 300명이죠, 총. 국회의원 300명의 이념 점수는 이 회의록을 가지고 한 겁니다. 회의록.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요건 개인이 하는 거죠. 이용자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매칭이 되도록 해놨고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장 그 부합하는 가장 유사한 그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레코멘데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예, 본인 테스트도 해보시고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인사이트에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데이터가 없었으면 이거 만들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면 이 데이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론 제가 이 분석 전체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 제가 두 장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데이터 전체를 분석을 하면서 전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네, 사람을 보고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 착안을 했었고 공약은 사실은 약간 그 무의미한 말이구나. 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 캠페인 할 때 공약에 상당히 많은 무게를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기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공약 알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뭐 정책으로 더 유도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70년대부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고쳐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정치 인물을 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메저먼트 혹은 측정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었던 겁니다. 이게 내러티브죠, 결국은. 처음에 제가 몰랐었던 인사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가장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플로우가 되겠죠. 뭐 이번 수업에서는 뭐 당연히 이것까지는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네, 불이 꺼지네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분석했었던 그 데이터와 직관되는 어떤 타겟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할 것이냐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패턴 중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는 사이언스 아까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액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대신에 패턴이라는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관계라고 썼습니다. 관계. 특히 어떤 관계? causal relationship. 이거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 이건 뭐냐면 자, A와 B가 서로 관계가 있네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죠. 인과관계 뭐냐면 자, A가 B의 원인이 됨이 확실할 때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것을 이제 그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더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언론에서 가져온 샘플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볼까요? 읽어보시면 Research on Black Coffee. 네, 블랙커피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어떻대요? Prostate cancer, 그 남성의 전립선 암이죠. 전립선 암. 그죠? 그 블랙커피와 그죠? 블랙커피와 그죠? Prostate cancer. 네, 전립선 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과 전립선 암 사이의 관계를 보았었던 연구죠.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항상 자, 과학의 첫 단추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학의 첫 단추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A와 B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사이언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인과관계인데요. 네. 둘이 그냥 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A와 B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죠. A와 B가 관계가 있어요. A가 변하면요, B도 변해요. B가 변하면요, A도 변해요. 그건 아는데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그걸 모를 때가 상관관계죠. 그걸 알 때가 네, 인과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자, 보시면 어떤 파인딩이냐면 자, 남성 중에 그죠? 하루에 몇 잔이요? 6잔 이상의 커피를 드시는 분, 그죠? 분이 이 전립선 암 발병률이 20% 정도 낮다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그 텔레비전 뉴스로 봤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웠죠. 흥미로웠었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약간 좀 스캠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거는 좀 커피 제조 회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혹은 거기에서 그 커피 회사와 미디어사 간의 어떤 그 이 마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요. 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6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6잔이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잔 이상 마시면 네.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실험을 했을까요? 그러면 자, 그 한 100명 혹은 뭐 200명 혹은 뭐 500명의 남성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자, 약 한 달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누죠. 자, 당신은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빵 잔.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 커피가 빵. 네. 0잔의 커피. 커피 드시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계속 해보고, 자, 추적 조사한 다음에, 자, 캔서 걸릴 확률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캔서를 걸리신 분, 음, 그죠? 한 달 가진 택도 없겠죠. 이게 커피가 한 잔이야, 6잔이야, 6잔. 한 잔에 당신은 6잔씩 드시는 겁니다. 자, 이 그룹은 오늘부터 한 6개월 동안은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요런 거죠. 여기 아래는 6잔씩 드시고요. 그 다음에 추적을 해서 누가 캔서에 걸리는 사람이 누가 더 많은가 이런 걸 카운트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얘기 드렸었는데 6개월 가진 택도 없죠. 6개월 커피 마신다고 해서 그 암에 걸리고 안 걸린다면 커피가 상당히 그 어떤 효능이 있고 없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실험은 네, 윤리적인 게 있죠. 에티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그 암에 더 걸리게 할 확률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구 윤리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스타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건 아마 병원 데이터일 거예요. 병원. 병원에 가면 무지하게 큰 환자 데이터가 셋이 있습니다. 그죠? 뭐 병원 하나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드나드는 환자 수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뭐 입원을 하거나 처음에 진료를 들어갔을 때 뭐 이것저것 설문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커피를 마시나요? 안 마시나요? 뭐 하루에 몇 잔 마시나요? 술은 드시나요? 담배는 피시나요? 뭐 운동은 뭐 합니까? 뭐 테니스를 친다면 테니스는 몇 시간 치세요? 술은 뭐 얼마나 드시나요? 술은 뭐 소주 얼마, 뭐 맥주 얼마,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이 된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이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지 큰 데이터셋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두 개만 딱 고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제3의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떤 사람들은 커피 그리고 캔서 이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도 자주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암도 잘 안 걸려요.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저도 이거 확신은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뭐 전문직, 네, 프로페셔널 주로 뭐 이렇게 그뭐 법조계라든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아마 예를 들자면 저도 약간 추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은 하루에 커피도 되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몸 관리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암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게 그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 그 전립선 암이 덜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사실은 직업군 때문에 어이구 이게 왜 안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직업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직업에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뭐 이 사람들이 주로 프로페셔널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회의도 많고요. 회의도 많아서 할 때마다 커피를 드실 수도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건강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깨지는 거죠. 그죠? 커피와 암의 관계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거는 뻥인 거죠. 뻥. 거짓말이 되는 거고 실상은 뭐였냐면 자, 둘이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직군 이것 때문에 둘이 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게 가능하죠.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페이크라고 해서 그 페이크 커절리티라고 하는데 스퓨리어스라고 얘기하는 스퓨리어스 써볼까요, 그냥? spurious라고 쓰는데요. 이런 게 spurious라고 합니다. spurious. 네, 뻥, 가짜, 가짜 코샬리티.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커즈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커먼 커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커피와 이 캔서 확률을 같이 영향을 주는 커먼 커즈가 제3의 커먼 커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purious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 실험에 의하지 않은 그냥 설문에 의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되게 큰 엑셀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는 걸 상관관계인 걸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관관계일 뿐이지 이 인과관계가 아닐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다다음 주중에 그 리터러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요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요 어떤 음, 덤 혹은 멍청한 어떤 아규먼트가 가능한지 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오늘? 자,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의료계에 활용하시는 그 의료계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프랙티스 하는 네, 그런 분들이 발표하는 거를 이제 듣고 알게 된 건데 이게 여러분들 MRI 사진이잖아요. MRI 사진. MRI, MPI가 아니라 MRI 사진. fMRI. fMRI에서 얻은 사진이죠. 여러분 그 MRI 기계에다가 이렇게 환자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층층이 잘라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총 9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총 9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9장 중에 한 장이라도 없으면 다시 하셔야 된대요. 아, 9장 중에 하나라도 약간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이렇게 흐릿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accuracy, accurate diagnostics, diagnosis. 이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 가지 현상을 9가지 퍼스펙티브에서 봐야지만 정확히 내가 보는 그 현상이 실제인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방법론에서 많이 씁니다. triangulation이라고 써요. triangulation, triangulate. 영어로 그 명사로는 triang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triangulation. 이게 왜 나왔냐면 이거 같은 위치인데요.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이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썼냐? 소방관들이 쓰는 단어죠. 소방관. 이게 불이 막 나잖아요. 그죠?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주황색을 좀 섞어볼까요? 네. 제가 그린 불 중에 가장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자, 일단은 소방관들이 가장 그 설득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소방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하기 전에 그 발화점을 찾아야 됩니다. 발화점. 근데 이제 발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발화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야 거기에 그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길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으려면 최소한 이 관측을 세 군데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군데에서 해야만 그렇죠? 우리 3D니까요, 우리 세상이. 세 군데에서 해야만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MRI, 지금 fMRI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현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Many data sets.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던 거랑 다시 이제 그 수미상관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정말 현상인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컨피던스 그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봐도 이렇게 또 다음 데이터도 봐도 이렇게 이게 반복될수록 그죠? 같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찾은 인사이트가 이게 랜덤이 아니고 랜덤이나 찬스, 랜덤이나 확률. 근데 되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랜덤이나 찬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스테매틱한 거.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인사이트라는 게 시스테매틱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제가 다시 여기다가 강조를 드리지만 네, 매니 데이터셋.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그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 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찾아내는 인사이트가 그냥 찬스에 의한, 우연에 의한, 혹은 어떤 랜덤에 의한 인사이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또 다음 데이터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인사이트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면 네, 그걸로 누굴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인사이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네, 우선 여러 데이터를 두루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은 그 패턴이 시스테매틱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학기에 어떤 뭘 목표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